안녕하십니까, 미셀러입니다. 오늘은 가사 정철의 성산별곡에 대해서 해석이 아니라 스토리처럼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철의 성산별곡은 일단 가사고요. 가사입니다. 가사고, 우리가 최초의 가사가 정극일의 상춘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극일의 상춘곡 다음에 이제 성순의 매낭전가 그리고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집니다. 성산별곡은 여러분들 정철의 3인곡, 송민곡, 간등별곡은 아마 너무 유명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성산별곡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나온다고도 할 수 없거든요. 성산별곡은 전라남도에 있는 전남 단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에 정철이 아니라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사는 거죠. 이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이 시경정이라는 정자거든요. 이 시경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이 성산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손이죠. 지나가던 손님인 그 화자가 서하당 시경정 주인의 이 자연 속 삶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사계절에 따른 전개고요. 서사에서는 서하당 시경정 주인을 이 구름에 비유합니다. 이 구름이 이 서석대라는 바위가 있거든요. 서석대라는 바위를 집삼아서 들락날락 하는 모습이 이 서하당 시경정 주인이랑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성원이 이 시경정 정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자연 속에 노니는 것이 이렇게 한가로운 구름이랑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첫 번째는 이 구름의 비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손 화자가 그렇게 물어봐요.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너는 어찌하여 갈수록 한 자연을 좋게 여겨서 왜 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어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 화자의 자연관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화자는 자연 속 삶보다는 세상의 삶에 더 가치를 주는 거죠. 세상의 삶.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김성원으로 포커스를 옮겨서, 김성원은 이제 이 시경정 정자를 지어놓고 그 앞으로 이제 시냇물이 창계라고 하는 시냇물이 흘러요. 이 창계에 그 모래사장에 있는 오리가 이 시경정 김성원하고 같다, 이렇게 말해.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봄에 이 김성원이가 배를 타고 이제 뱃놀이를 즐기면서 서하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방초주라는 이제 섬이 있어요. 이 방초주라는 섬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석벽 같은 게 막 그림자에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맑고 깨끗한 물에 비치는 그런 석벽 그림자랑 방초주랑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선간인 거죠. 선간. 여러분, 선간 말 신선의 세계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김성훈이 하는 일은 이제 오이씨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뭘 하냐면, 이제 봄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뭘 하냐면 이 시경정 정자의 난간에 기대가지고 잠을 자기도 하고, 요 연못이 이제 한쪽에 이렇게 난간이 이제 다 그림자에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물고기도 구경하고, 여기 이제 연꽃이 피잖아요. 연못에 그 연꽃의 향기를 맡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신선의 경지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고자성어로 인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염계를 마주보고 태극의 이치를 물어보는 것 같고, 진선을 마주하고 진선이 여기 와서 도교 비결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연계는 태극의 이치를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명계를 마주보고 태극의 이치를 논하는 것 같고 신선을 마주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답고 이 세상의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제 가을로 가요. 가을은 뭐냐면은 이렇게 소나무 사이로 이렇게 달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달이. 그러면은 그 또 가을의 경치가 이 달나라 궁전, 광안전에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로 가는 거죠. 겨울에는 눈 덮인 성산의 모습. 이 너무 아름다워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중에게 김성원의 이 부기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김성원의 부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의 즐기는 부기죠. 그렇게 하면서 김성원의 사계절에 따른 그런 삶이 이제 다 제시가 되고요. 이제 결사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서책을 쌓아놓고 읽는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 성인도 많고 영웅도 많았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일락배락했다. 잘 나가다가 못 나가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고사를 인용하면서 허유가 길을 씻은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허유라는 사람은 진실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기산영수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죠. 술을 마시면서 시름이 풀린다. 그러면서 자, 그게 지금 달빛 아래에 학이 있는데 이 학이 이 고을에 참 진선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김성원 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첫 번째 장면에서 화자가 그러잖아요. 세상살이가 좋은데 왜 자연 속에 들어가지 않니? 자연 속에서 들어가서 나오지 않니? 그러면서 김성원의 사계절에 따른 자연 속 삶이 나옵니다. 무척 만족한 떡 보이죠. 그렇지만 결사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책을 봤더니 많은 영웅들과 호구들이 삶이 일락배락했다. 잘 나갔다가 못 나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이 화자가 지금 벼슬을 그만두고 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자연관이 쉬어가는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금님이 불러주면 세상 속으로 나아갈 그런 어떤 이 쉬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얘네들이 택하는 이 자연 속이 아무리 아름답고 거기서 만족감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상 속 삶에도 가치 비중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웅 호골들의 어떤 일락벼락했던 삶들을 자기들이랑 적용시켜서 보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시름을 달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사대부들의 자연관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연 속 삶보다는 역시 세상 속 삶의 우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유 이 사람의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허유는 궁극적으로 세속의 삶을 싫어해서 자연으로 갔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김성원이나 이 정철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 자연은 잠시 와 있는 공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성산별고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그 자의 사계절에 따른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김성원을 비유했던 구름이나 오리나 학 같은 거 또 그리고 고사성어를 많이 인용했는데 고사성어를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고사성어를 인용했으면 그 고사성어 인용했던 앞뒤 부분에 보면은 왜 그거를 인용했는지 연관시키시면 그 고사성어 부분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철의 성산별고 간단하게 줄거리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호였습니다.